제발, 제발요. 이 돈은 정말 엄마 수술비라니까요. 안이사의 목소리가 사료 창고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3개월 동안 모은 1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어머니의 심장 수술비를 위해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모은 돈이었죠. 수술비! 강만식이 비웃듯 중얼거렸어요. 60대 중반의 그는 마을에서 인심 좋은 농장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엔 추악한 욕망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필리핀년이 뭔 수술비가 그리 급해? 창고 밖에서는 돼지들의 꿀꿀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축장 특유의 비린내와 사료 냄새가 뒤섞여 역한 공기를 만들어냈어요. 이곳은 안이사에게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매주 이 창고로 끌려와야 했거든요. 아버지, 정말 제발요. 엄마가 많이 아프세요. 안이사는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간절한 만큼은 완벽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강만식의 표정은 더욱 비뚤어졌어요. 아픈 건 나도 마찬가지야. 여기 아픈 데가 있단 말이지. 그가 자신의 배를 가리키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안이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미 수차례 겪었던 일이지만 매번 이 순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아가야, 돈이 그렇게 급하면 말이야.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 강만식이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안이사의 어깨를 움켜잡았어요. 23살의 안이사는 작고 마른 체구였습니다. 1m 80cm가 넘는 강만식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았죠. 하지만 공짜는 없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이때 창고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안이사 어디 있어요? 남편 강태우의 목소리였어요. 안이사의 눈에 잠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여기 있다. 태우야. 아가랑 농장 일 얘기 좀 하고 있었어. 강만식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문이 열리고 30대 초반의 강태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내의 묘한 분위기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안이사, 뭐 하고 있었어? 태우의 질문에 안이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러나 남편의 눈빛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냥 일 얘기했어요. 일 얘기. 태우가 허탈하게 웃었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죠. 뭘 그만하라는 거야?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순간 창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멀리서 들려오는 돼지 울음소리만이 이상한 정적을 깨뜨렸어요. 강만식이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고 있다면 더 좋지. 내 빚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태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안이사야, 미안해. 태우 씨, 안이사가 남편을 불렀지만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 순간 안이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홀로 남겨졌다는 것을, 유일하게 믿었던 남편마저도 공범이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말이에요. 자,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으니까. 강만식이 창고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마지막 희망마저 차단되었어요. 우리 아가가 이렇게 고집이 세면 어떡해. 그의 목소리에는 가짜 애정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치 상품을 품평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밤 10시,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 돼지농장 한편에 위치한 사료창고. 이곳에서 매주 반복되는 지옥 같은 시간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꿈을 품고 온 한 여성의 절망적인 외침이 두꺼운 벽 너머로 새어나갔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딸이 너무 무력해요. 안이사의 마지막 중얼거림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이 절망의 끝에서 기적 같은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과연 안이사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추악한 부자의 만행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될까요? 엄마, 정말 한국 가는 거예요? 필리핀 세부의 작은 어촌 마을. 23살 안이사가 어머니 마리아의 거칠어진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이른 아침이었어요. 어머니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딸아. 이제 내가 행복해질 시간이야. 마리아는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생선 장사로 안이사 남매를 키워왔어요.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생선을 손질하느라 손이 거칠어졌지만 딸을 쓰다듬는 손길만큼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도 못하는데.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 사랑에는 말이 필요 없다고 하잖니? 그리고 봐. 이렇게 좋은 분을 소개해 주셨잖아. 마리아가 테이블 위에 사진을 가리켰어요. 국제결혼 중매업체에서 받은 강태우의 사진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뒤로는 넓은 농장이 보였어요. 이웃 아줌마인 로사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농장 주인 아들이래. 얼마나 부러운 일이니? 우리 마을에서 한국 시집간 애들 다 잘 살고 있어. 정말요? 매달 송금도 보낸다던데? 안이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릴 때부터 요리를 좋아했던 그녀는 언제나 자신만의 식당을 차리는 꿈을 꿔왔습니다. 물론이지. 한국은 부자 나라야. 거기서 몇 년만 살면 여기서 큰 가게도 낼 수 있어. 로사의 말에 안이사는 더욱 설레었어요. 한국에서 돈을 벌어 필리핀으로 돌아와 안이사의 키친을 열겠다는 꿈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걱정 마라, 딸아. 한국 사람들은 착해. 특히 시골 사람들은 더 순박하대. 마리아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안이사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마지막 불안감을 달랬습니다. 2개월 후 인천공항. 안이사는 커다란 가방 하나만을 들고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가방 속에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준 필리핀 과자들과 조개 껍데기로 만든 액세서리들이 들어 있었어요. 미래 시가족들에게 줄 선물이었습니다. 안이사, 키 큰 남자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실제 강태우는 더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초조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태우 씨. 만나서 반가워요.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는 안이사를 보며 태우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많이 피곤하죠? 차에서 좀 쉬세요. 차 안에서 태우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안이사가 창밖 풍경을 신기해하며 감탄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초조해했습니다. 태우 씨, 농장 정말 큰가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아, 네. 뭐 그런 편이죠. 돼지 1000마리 정도 키워요. 와, 정말 대단해요. 저 요리 정말 좋아해요. 시아버지께 필리핀 음식도 해드리고 싶어요. 아버지는 좀 까다로우세요. 태우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뵐 수 있죠? 우리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 죄송해요. 몰랐어요. 차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태우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생각보다 외진 시골 마을이었어요. 돼지 농장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안이사는 그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금세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냄새 괜찮아요. 처음에는 좀 역할 수도 있어요. 태우가 미안한 듯 물었어요. 괜찮아요. 이것도 성공의 냄새죠? 안이사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농장 집 현관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왔구나. 우리 예쁜 아가? 강만식이 큰 걸음으로 나왔습니다. 180cm가 넘는 큰 키에 당당한 체격, 마을에서는 강 회장님이라 불리는 인물이었어요. 첫인상은 호탕하고 친근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안이사입니다. 어이구. 우리 아가 사진보다 훨씬 이쁘네.
이렇게 예쁜 아가가 우리 집에 오다니. 강만식이 안이사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그의 손은 거칠고 힘이 세었습니다. 안이사는 악수가 조금 길다고 느꼈지만 반가움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아이고, 한국말도 잘하네. 걱정했는데 다행이야. 조금밖에 못해요.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안이사의 겸손한 대답에 강만식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래, 그래. 우리 아가가 얼마나 착한지. 손도 좀 봐라. 강만식이 안이사의 손을 다시 잡으며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의 시선이 안이사의 손목, 그리고 팔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일하느라 좀 거칠어졌구나. 그래도 젊으니까 금방 부드러워질 거야. 안이사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지만 시아버지의 관심을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자, 집 안으로 들어가자. 태우야, 짐 좀 들어라. 집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거실에는 커다란 소파와 대형 TV가 있었고 벽에는 농장 관련 상장들이 걸려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 동네에서는 제법 유명해요. 태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딘가 그늘이 져 있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해요. 그런데 아가야, 강만식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여긴 시골이라 규칙이 좀 있어.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되고 마을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네, 아버지. 알겠어요. 그리고 농장 일도 도와야 해. 놀고 먹을 생각은 하지 마라. 강만식의 목소리가 약간 차가워졌어요. 안이사는 순간 움츠러들었지만 금세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도울 거예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 착하네. 우리 아가가 이렇게 순종적이라니. 정말 마음에 든다. 강만식이 안이사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길이 어깨에서 조금 더 오래 머물렀고 안이사는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안이사는 어머니에게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어요. 시아버지도 좋은 분이고 농장도 정말 커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시골 농장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을, 그리고 자신이 곧 상상도 할 수 없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결혼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안이사는 이상한 변화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돼지들의 사료를 준비하는 일이 그녀의 첫 번째 업무였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50kg 사료 포대를 옮기는 일은 마른 체구의 안이사에게는 너무 벅찼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어깨와 허리는 늘 아팠어요. 하지만 더 힘든 것은 일의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 강만식의 시선이었어요. 안이사가 사료를 나르며 몸을 굽힐 때마다 그의 시선이 따라다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끈적하고 불편한, 마치 온몸을 훑어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가야, 일하다가 목마르면 언제든 말해. 강만식이 물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물병을 받을 때 그의 손가락이 안이사의 손목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우연처럼 보였지만 너무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의 눈빛이 이상하게 번들거렸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안이사는 어색함을 느꼈지만 예의상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의 시아버지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며느리를 챙기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오후가 되면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어요. 강태우가 트럭을 몰고 돼지 사료를 사러 나가거나 친구들과 만나러 나갈 때면 강만식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서 말을 걸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어요. 아가야, 허벅지가 튼실해야 아들도 잘 낳지. 그가 안이사의 다리를 훑어보며 말했어요. 안이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시가족이 며느리의 몸에 대해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버지, 그런 말씀은
뭐가 잘못된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건데. 우리 태우는 마른 편이니까 아가가 좀 건강해야 해. 강만식의 목소리에는 농담 같은 톤이 섞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평가하는 듯한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안희사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특히 남편 태우가 없을 때 혼자 시아버지와 있는 시간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우는 결혼 후 외출이 더 잦아졌어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가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한다며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우가 또다시 외박을 한다고 연락했어요. 안희사는 그날 유난히 불안했습니다. 강만식의 시선이 평소보다 더 노골적이었거든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그가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던 안희사는 갑자기 뒤에서 다가오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강만식이 부엌으로 들어온 것이었어요. 물 좀 따라줄래? 네, 아버지. 안희사가 컵에 물을 따르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강만식이 그녀의 뒤쪽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의 몸이 안희사의 등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어요. 안희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컵이 어디 있더라? 그가 안희사의 머리 위쪽 찬장을 열며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팔이 안희사를 감싸는 형태가 되었어요. 안희사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기, 있어요. 안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만식은 일부러 천천히 컵을 꺼내며 그 자세를 오래 유지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안희사의 귀 근처에서 들렸어요. 우리 아가 샴푸 냄새가 좋네. 아버지, 젊은 여자 냄새야. 우리 태우가 부러운 걸. 강만식의 말에 안희사는 급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물을 마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며칠 더 계속되었습니다. 강만식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안희사가 청소를 할 때 허리 좀 펴고 해, 몸에 안 좋아라며 그녀의 허리에 손을 대려 했고, 빨래를 넣을 때는 팔이 짧네. 내가 도와줄까? 라며 뒤에서 몸을 밀착시키려 했습니다. 안희사는 이 상황을 남편에게 말해야 하는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직접적인 성추행은 아니었거든요. 모든 것이 애매한 경계선에서 이루어졌어요. 혹시 자신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한국의 시아버지들은 원래 이런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일어났어요. 밤 9시쯤 태우가 또다시 외박을 한다고 연락했습니다. 요즘 들어 태우의 외박이 더욱 잦아졌어요. 게다가 집에 있을 때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뭔가에 쫓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희사는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강만식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어둡고 위험한 표정이 떠 있었어요. 아가야, 어디 가나? 잠자러요, 아버지. 벌써. 아직 일찍 있네. 나랑 좀 얘기하자. 강만식이 안희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의도적이었어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고 안희사는 몸이 끌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피곤해요. 피곤하면 안 되지. 젊은 여자가 그러면 어떡해. 그의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의 호탕한 시아버지 목소리가 아니라 낮고 위협적인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나왔어요. 태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강만식이 재빨리 안희사의 팔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섰어요. 태우야. 일찍 들어왔네. 별로 재미없었나? 네. 그냥요. 태우는 아버지와 아내의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안희사는 그때 남편의 눈빛에서 이상한 것을 포착했어요. 정말로 눈치를 못 챈 것일까요?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한 것일까요? 안이사는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강만식의 변한 표정과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강만식은 다시 평범한 시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이사는 알고 있었어요. 그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얼굴을.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날은 태우가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러 서울로 올라간 날이었습니다. 1박 2일 일정이라고 했어요. 안이사는 처음으로 시아버지와 단둘이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침부터 안이사의 마음은 불안했어요. 태우가 떠나기 전에 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이상한 행동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게다가 태우는 요즘 계속 뭔가에 쫓기듯 바빠 보였어요. 그럼 내일 저녁에 돌아올게. 아버지, 잘 모시고. 태우가 가방을 들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이 섞여 있는 듯 했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안이사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을 때 강만식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태우야, 길 조심해라. 아가는 내가 잘 돌봐줄 테니까. 그의 말에 안이사는 온몸이 움츠러들었어요. 특히 잘 돌봐준다는 말이 전혀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안이사의 마음은 불안했어요. 강만식은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고 계속해서 안이사를 훑어보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어요. 아버지, 저녁 준비 다 됐어요. 그래, 우리 아가가 수고 많았어. 식사 시간 내내 강만식은 이상할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안이사의 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주고 물도 따라주고 심지어는 칭찬까지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 아가가 요리를 참 잘한다. 태우가 복 터졌어. 하지만 그 친절함 뒤에 숨어 있는 의도를 안이사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어둡고 더 탐욕스러웠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안이사는 서둘러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강만식이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가야, 잠깐. 네, 아버지? 사료 창고에 포대가 터진 게 있어. 좀 정리해 줄 수 있을까? 안이사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사료 창고는 농장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도축장 바로 옆이라 평소에도 으스스한 분위기였거든요. 게다가 밤에 거기 가는 것은 상상만 해도 무서웠어요. 지금요? 너무 늦지 않았나요? 일찍 해놔야 내일 사료업체 사람들 올 때 깔끔하지. 그냥 간단히 정리만 하면 돼. 강만식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안이사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위험 신호가 울리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사료 창고로 가는 길은 가로등도 없어 어둠컴컴했어요. 강만식이 앞서 걸어가고 있었지만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발걸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돼지들의 꿀꿀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창고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이사는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터진 사료 포대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창고 안은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터진 포대가 어디에? 안이사가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닫혔어요. 강만식이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문을? 아가야, 강만식의 목소리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평소의 호탕한 시아버지 목소리가 아니라 낮고 위협적이며 끈적한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그가 한 걸음씩 안이사에게 다가왔어요. 창고 안은 형광등 하나만이 깜빡거리며 불안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사료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숨을 막혔어요. 아버지, 전 그냥 갈게요. 안이사가 문 쪽으로 향하려 했지만 강만식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체격은 안이사보다 훨씬 컸어요. 1m 80cm가 넘는 키에 90kg이 넘는 체중, 그리고 수십 년간 농장일로 단련된 근육이 있었습니다. 가긴 어디로? 우리 할 얘기가 많은데. 강만식이 안이사의 어깨를 움켜잡았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의도적이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가락이 안이사의 어깨를 파고들었어요. 아가도 알지? 태우가 요즘 바깥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안이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그녀도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외박이 잦아졌고 집에 있어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도박이야. 온라인 도박에 빠져서 빚이 얼마나 많은지 아나? 강만식의 말에 안이사는 충격을 받았어요. 태우가 도박을 한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거짓말. 태우 씨가 도박을?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 아가가 필리핀에서 몇 년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인지 알아? 안이사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3천만 원이면 필리핀에서 10년 넘게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거액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최근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강만식이 안이사의 턱을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그의 거친 손가락이 안이사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내가 그 빚을 대신 갚아줄 수도 있어. 정말요? 순간 안이사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강만식의 다음 말로 산산조각났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지.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 강만식의 손이 안이사의 목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더 아래로 향했습니다. 아니에요. 안 돼요. 안이사가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의 차이는 너무 컸어요. 강만식은 오히려 더 세게 안이사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조용히 해. 어차피 아무도 없어. 그리고 아가도 알잖아. 태우가 어떤 상황인지. 그의 말이 맞았어요. 창고는 농장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었고 가장 가까운 이웃집도 1k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들을 수 없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안이사의 눈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강만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물을 보며 더욱 흥분한 듯 했어요. 우리 아가가 이렇게 이쁘게 우는구나. 태우가 보면 질투할걸. 그날 밤 사료 창고에서 벌어진 일은 안이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결혼의 꿈, 행복한 가정의 꿈, 성공에 대한 꿈, 모든 것이 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강만식은 안이사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말했어요. 이 일은 우리만의 비밀이야. 태우한테 말하면 그때는 정말 끝장이야. 3천만 원 빚쟁이가 감옥이라도 가면 어떻게 될지 아가도 알잖아. 안이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바들바들 떨기만 할 뿐이었어요. 창고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공기조차 안이사에게는 더러움을 씻어내지 못했어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안이사는 화장실에서 1시간 넘게 몸을 씻었어요. 뜨거운 물로 온몸을 문질러댔지만 더러움은 씻겨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몸의 더러움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였으니까요.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안이사에게 펼쳐질 6개월간의 지옥의 서막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유일하게 믿고 있던 남편마저도 이 끔찍한 일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저녁 태우가 서울에서 돌아왔습니다. 안이사는 하루 종일 남편을 기다렸어요. 지난밤에 끔찍한 일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었습니다. 태우라면 분명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아버지에게 따져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태우의 첫마디는 안이사의 기대와 완전히 달랐어요. 어젯밤에 별일 없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니라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톤이었어요. 태우 씨. 사실은 안이사가 용기를 내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강만식이 거실에서 나타났습니다. 태우야, 왔구나. 아가랑 나랑 어제 농장 일 때문에 늦게까지 고생했어. 강만식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치 정말로 농장 일만 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안이사는 그의 뻔뻔함에 온몸이 떨렸어요. 아, 그랬어요? 고생 많으셨네요. 태우의 대답에 안이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안이사는 태우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잠자리에 누워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우 씨. 어제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태우가 뒤척이며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별로 관심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안이사는 온갖 용기를 짜내어 지난 밤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료 창고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을, 시아버지의 추악한 행동을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태우의 반응은 안이사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이사야, 그게 정말이야? 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황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정말이에요. 태우 씨, 저를 도와주세요. 안이사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이야? 태우가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내를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라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는 듯한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 있었어요. 며칠 후 안이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우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어요. 태우는 안이사가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거실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나가는 것 같아. 전화기 너머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태우의 대답이 안이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모르는 척. 어떻게 모르는 척해. 내 아내인데. 하지만 3천만 원이야. 형, 3천만 원을 어떻게 구해? 안이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우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아버지의 행동을,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을 말이에요. 아니야. 안이사는 아직 몰라. 내가 빚 때문에 이러는 줄은. 하지만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잖아. 태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지만 안이사를 구하려는 의지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안이사는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우 씨, 저 다 들었어요. 뭘 들었는데? 태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오늘 오후 전화 통화 다 들었어요. 태우 씨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도. 순간 태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안이사야. 정말 미안해. 왜? 왜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안이사의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믿었던 남편의 배신이 시아버지의 폭행보다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 3천만 원이야. 내가 도박으로 진 빚이 3천만 원이라고. 태우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온라인 도박에 빠져서 진 거액의 빚, 그리고 그 빚 때문에 아버지에게 약점을 잡힌 상황을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했어. 대신에 저를 요구한 거군요. 안이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이 남편의 도박빚을 갚기 위한 담보물이 된 것이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 하지만 아버지가 계속 태우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안이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우 씨,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그날 밤 안이사는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에서 꿈을 품고 한국에 왔던 순진한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강만식은 이제 아들마저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조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가, 이제 태우도 다 알게 됐으니까 편하지. 강만식이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안이사는 그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였으니까요. 며칠 후 안이사는 절망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새벽에 몰래 집을 나서서 버스터미널로 향했어요. 필리핀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터미널에 도착하기도 전에 태우의 차가 나타났어요. 그는 안이사를 붙잡고 다시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니사야, 제발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꼭 해결할게. 어떻게 해결해요? 태우 씨는 이미 선택했잖아요.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조금만 더 시간을 줘. 하지만 태우의 말은 공허했어요. 그는 여전히 아버지와 맞서기보다는 현실을 회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안이사를 기다리고 있던 강만식의 표정은 더욱 차가웠어요. 우리 아가가 어디 갔다 왔나? 산책이라도 했나?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안이사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싸울 것인가. 그리고 결심했어요. 죽을 수는 없다고. 반드시 이 지옥에서 벗어나겠다고. 하지만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것.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절망의 밑바닥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안이사는 마침내 중요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필리핀에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강만식에 대한 분노, 태우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분노를 절망이 아닌 복수의 에너지로 바꿔야 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며칠 후에 찾아왔어요. 안이사가 농장 뒤쪽 창고를 청소하던 중 강만식이 쓰다 버린 낡은 스마트폰을 발견한 것입니다. 화면이 깨져 있었지만 전원은 켜졌어요. 그가 농장 곳곳에 설치한 CCTV를 확인할 때 쓰던 것 같았습니다. 안이사는 그 순간 번개처럼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느꼈어요. 증거.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강만식의 추악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폰이 오래되어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충전기가 필요했지만 강만식이나 태우에게 직접 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심을 살 테니까요. 며칠 후 안이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우에게 접근해서 자연스럽게 충전기를 얻어내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 앞에 나타났습니다. 태우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태우는 최근 아내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뭔데? 핸드폰 충전기 하나만 빌려주세요. 어머니한테 영상통화도 하고 한국 요리 동영상 보면서 배우고 싶어요. 안이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태우 씨 어머니처럼 맛있는 한국 음식 만들어서 드리고 싶어요. 태우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어요.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는 아내의 모습이 더욱 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우는 안이사에게 충전기를 건네주었어요. 안이사는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다음 기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 기회는 3일 후에 찾아왔어요. 태우가 또다시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간 밤이었습니다. 강만식은 평소처럼 안이사를 사료창고로 부를 것이 분명했어요. 안이사는 미리 준비했습니다. 낡은 스마트폰을 완전히 충전해두고
녹화 기능을 테스트해 봤어요.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음성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녁 9시쯤 예상했던 대로 강만식이 나타났어요. 아가야, 창고에 일이 좀 생겼어. 같이 가자. 안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두려움 대신 차가운 결의가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고로 가면서 안이사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사료 포대 뒤에 살짝 숨겨두었습니다. 각도를 잘 조절해서 창고 안전체가 보이도록 했어요. 오늘은 우리 아가가 순하네. 좋아. 강만식이 문을 잠그며 말했어요. 안이사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어요. 그날 밤 창고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스마트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강만식의 추악한 행동들, 그의 비열한 말들, 안이사의 절규와 저항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강만식이 창고를 나갔습니다. 안이사는 몸을 떨며 스마트폰을 회수했어요. 화면을 확인해 보니 2시간 분량의 영상이 선명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증거는 있지만 이를 세상에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안이사는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안이사는 용기를 내어 마을 구멍가게에 갔습니다. 그곳 주인인 박 여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늘 안이사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특히 안이사의 얼굴에 난 상처나 멍을 볼 때마다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안이사는 평소처럼 라면과 과자를 샀어요. 그런데 계산할 때 돈과 함께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쪽지에는 서툰 한국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저 위험해요. 박 여사는 쪽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살펴본 후 안이사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안이사가 다시 가게에 갔을 때 박 여사는 라면 봉지 안에 답장을 넣어 주었어요. 며칠 기다려요. 조카가 변호사예요. 그 짧은 문장이 안이사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은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젊은 여성 한 명이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비료 영업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하지만 안이사는 그녀의 눈빛에서 다른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바이오 영업팀의 김미라입니다. 강만식과 태우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안이사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어요. 미라는 화장실을 핑계로 부엌으로 왔고 그때 안이사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3일 후 새벽 4시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세요. 안이사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탈출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가 떠난 후 안이사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어요. 증거 영상이 담긴 스마트폰을 안전한 곳에 숨기고 필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여권은 강만식이 보관하고 있었지만 미라가 법적 절차를 통해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3일이 지나는 동안 안이사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강만식도 태우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안이사가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새벽 3시 30분 안이사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어요.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미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옆에는 또 다른 여성이 서 있었는데 경찰관 같아 보였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제 안전해요. 미라의 말에 안이사는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망이 아닌 해방감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안이사를 차에 태우고 시내로 향했어요. 뒤돌아본 농장은 점점 작아졌고 안이사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법정에서 강만식과 태우를 상대로 한 마지막 전쟁이 말이에요. 3개월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안이사는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 앞에 피고석에는 강만식과 강태우가 앉아 있었어요. 강만식은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태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안이사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법정 한편에는 방청석이 가득 찼어요. 마을 사람들, 언론인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농장주의 며느리 성폭행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연일 뉴스에 보도되었거든요. 재판장이 들어오자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부터 강만식, 강태우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심리를 개시하겠습니다. 안이사의 변호사인 김미라가 일어섰어요. 그녀는 박 여사의 조카로 이 사건을 맡으면서 모든 것을 무료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먼저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의 요청에 따라 안이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6개월간 겪었던 지옥 같은 일들을 차근차근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강만식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마을에서 소문난 실력자였어요. 재판장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여성의 말만으로는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국제결혼으로 온 외국인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거짓 고발을 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변호사의 말에 동조하는 듯 했습니다. 이 여성은 결혼 후 단 6개월 만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성폭행이 있었다면 왜 그 즉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강만식의 변호사는 계속해서 안이사를 몰아세웠어요. 안이사는 그의 공격적인 질문에 움츠러들었지만 미라가 옆에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강만식 씨는 이 지역에서 3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모범 시민입니다. 마을 발전 기금도 꾸준히 기부했고 어려운 이웃을 도운 사례도 많습니다. 방청석의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강만식은 겉으로는 마을에 존경받는 인물이었거든요. 하지만 미라 변호사는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차근차근 반박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재판장님,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남편인 강태우가 도박비 때문에 아버지와 공모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태우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또한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 그리고 고립된 환경 때문에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미라는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사건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상대방 변호사는 계속해서 안이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여성이 제시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진술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였어요. 미라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강만식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녹화한 영상 자료입니다. 미라가 USB를 꺼내며 말했어요. 강만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강만식을 제지했어요. 그리고 미라에게 증거 제출을 허가했습니다. 법정 앞쪽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사료 창고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강만식이 안이사를 협박하는 모습, 그녀를 벽에 밀어붙이는 모습, 그리고 그의 추악한 행동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특히 그의 음성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아가가 돈이 필요하다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대신 조건이 있지. 방청석에서 한숨소리와 경악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 여성들은 눈을 가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상은 2시간 분량이었지만 핵심 부분만 20분 정도 재생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강만식의 범행이 명확하게 증명되었거든요. 강만식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요즘 기술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강만식이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너무나 생생하고 자연스러웠거든요. 상대방 변호사도 당황했습니다. 이런 결정적 증거가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재판장님, 이 영상의 진위 여부를 정확히 감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라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국과수에서 이미 감정을 마쳤습니다. 조작되지 않은 원본 영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가 감정서를 제출하자 법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강만식을 옹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강만식을 향해 말했습니다. 피고인 강만식, 이 영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강만식은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털썩 주저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법정 안에 충격이 흘렀어요. 그가 마침내 자백한 것입니다. 태우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니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하지만 아니사는 차갑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섰거든요.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강만식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태우에게는 방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아니사는 그제야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강만식은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15년은 너무 과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미라가 아니사의 어깨를 감쌌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니사는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위자료와 배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작지만 깔끔한 원룸을 얻었습니다. 창문으로는 한강이 멀리 보였고 아침마다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주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남자들을 보면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특히 중년 남성들을 마주칠 때면 강만식의 얼굴이 떠올라 식은땀을 흘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처가 아물어갔습니다. 미라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계속 아니사를 도와주었어요. 심리 상담사를 소개해주고 한국어 학원도 추천해줬습니다. 무엇보다 아니사가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해 주었어요. 아니사 씨,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미라의 질문에 아니사는 필리핀에서부터 꿔왔던 꿈을 다시 떠올렸어요. 자신만의 식당을 차리는 것. 하지만 이제 그 꿈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아니사는 인천의 작은 상가에 아니사의 부엌이라는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필리핀 음식과 한국 음식을 함께 파는 퓨전 레스토랑이었어요. 식당 인테리어는 심플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노란색과 초록색을 기조로 한 벽면에는 필리핀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테이블은 6개뿐이었지만 각각이 아니사의 정성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메뉴판에는 아니사가 직접 개발한 독특한 요리들이 적혀 있었어요. 김치 아도보, 불고기 룸피아, 비빔밥 시시그 같은 한국과 필리핀의 맛을 결합한 창조적인 요리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한번 맛보면 모두 감탄했어요. 가장 인기가 좋았던 메뉴는 희망의 수프였어요. 필리핀의 전통 수프인 시니강에 한국의 된장과 채소를 넣어 만든 특별한 요리였습니다. 아니사는 이 수프를 만들 때마다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쓰디쓴 과거와 달콤한 희망이 어우러진 복잡한 맛이었습니다. 식당이 문을 연 지 3개월째 박 여사가 찾아왔어요. 안이사를 도와준 그 구멍가게 아줌마였습니다. 박 여사는 안이사를 꽉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 역시 그동안 안이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했거든요.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이렇게 씩씩하게 일어섰구나. 박 여사의 따뜻한 말에 안이사도 눈물이 났어요. 지옥 같았던 시간 속에서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첫 번째 사람이었거든요. 이모, 정말 고마워요. 이모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박 여사는 안이사의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을 도와주었어요.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도 하고 안이사가 요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며칠 후 박 여사가 제안했어요. 안이사야, 내가 여기서 일하면 어떨까? 구멍가게는 아들이 물려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로워. 안이사는 너무 기뻤어요. 박 여사는 요리는 못했지만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재능이 있었거든요. 그녀가 합류한 후 식당의 분위기는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나자 식당에는 또 다른 변화가 생겼어요. 안이사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이주 여성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온 린, 태국에서 온 사라, 캄보디아에서 온 소피아. 이들은 모두 각각의 사연을 안고 한국에 왔지만 언어와 문화의 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안이사는 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때로는 상담자 역할도 해주었어요. 우리 모두 같은 꿈을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그 꿈을 포기하지 말아요. 안이사의 말에 이주 여성들은 힘을 얻었어요. 식당은 점점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갔습니다. 1년 후 안이사의 부엌은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다문화 레스토랑이 되었어요. 방송에도 몇 번 나왔고 유명 요리사들도 찾아와 안이사의 요리를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안이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어요. 자신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안이사는 식당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인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고 필리핀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낼 송금 영수증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보내는 돈으로 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차렸어요. 심장 수술도 무사히 받았고 이제는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딸이 해냈어요. 안이사가 어머니 사진을 보며 속삭였어요. 2년 전 그 지옥 같았던 농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날 받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강태우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는 매달 한 번씩 사과의 편지를 보냈지만 안이사는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번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이사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남자였어. 너를 보호해야 할 남편이 오히려 너를 지옥으로 밀어넣었지.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아. 다만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야. 너 같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도 정의가 있다는 걸 느껴. 안이사는 편지를 읽고 난 후 조용히 서랍에 넣었어요. 미움도 용서도 아닌 그저 과거의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벽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안이사는 일어서서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길을 걸으면서 안이사는 자신의 변화를 느꼈어요. 2년 전 그 두려움에 떨던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당당하고 강인한 자신의 꿈을 실현한 여성이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어머니와 함께 보던 그 별들과 같은 별이었어요. 안이사는 미소 지으며 별에게 속삭였습니다. 꿈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말이에요.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옥의 냄새가 배어있던 농장 대신 이제 그녀에게는 희망의 향기가 가득한 부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엌에서 매일 새로운 기적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니사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낸 아니사의 용기, 그리고 추악한 만행을 저지른 강만식 부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강만식 부자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노하시고 정의의 심판이 내려진 것에 통쾌함을 느끼셨다면 댓글로 심판이라고 외쳐주세요. 여러분의 심판 댓글 하나하나가 아니사 같은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가 될 거예요.